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그레이가 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과 도덕, 언어와 문자, 종교와 철학, 예술과 과학, 문명의 진보,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존 그레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아는 환상이다. 자유의지는 착각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인류를 중심에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존 그레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 그레이는 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냐고 되묻습니다. 도교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의지를 세상에 투사하거나 부여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의 넋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존 그레이가 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중에서 제1장 인간,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6장 있는 그대로의 일부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드 퀸시의 치통. 19세기 초 토마스 드 퀸시는 인류가 겪는 비참함의 4분의 1은 치통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때는 정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취 치과학은 인류에게 순수한 축복이다. 깨끗한 물과 수세식 화장실도 그렇다. 진보를 이루어 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보에 대한 믿음은 미신이다. 과학은 인간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준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구를 바꾸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욕구는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지식에는 발전이 있지만 윤리에는 없다. 과학, 역사, 그리고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를 증명한다. 지식이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큰 재앙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식의 발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의 발전은 사실이긴 하지만 일시적이다. 정부와 사회에서 향상된 점들은 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사실 거의 틀림없이 잃어버리게 된다. 역사란 진보나 쇠락의 과정이 아니라 얻다가 잃기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지식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시포스의 진보. 오늘날에는 게으름보다 더 낯선 말도 없을 것이다. 만약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다면 그것은 다시 노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일 뿐이다. 노동을 이렇게 높이 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제까지 그런 문화는 거의 없었다.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통틀어 거의 모든 인류의 문화에서 노동은 경멸받았다. 기독교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만이 노동의 구원의 향기가 있다고 믿었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노동과 기도가 축제와 뒤섞여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동이 아니라 철학에서, 인도인들은 명상에서, 중국인들은 시와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구원을 찾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아프리카 우림 지역의 피그미족들은 하루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만 일하고 삶의 대부분을 게으름 피우며 보낸다. 그런데 진보는 게으름을 경멸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방대하다. 하나의 고원이 정복되면 또 다른 고원이 솟아나기 때문에 실로 끝이 없다. 물론 이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하지만 진보의 가장 나쁜 점은 그것이 환상이라는 점이 아니라 끝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는 돌덩이를 애써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데 그러고 나면 그 돌덩이는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진다.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시시포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시시포스는 아직도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거의 정상에 다다르자마자 그는 무자비한 돌의 무게에 눌려 뒤로 처지고 돌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바닥으로 가서 그 돌을 잡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한다. 땀으로 온몸이 젖고 먼지구름이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속에서 고대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는 일이란 노예의 표식이었다. 시시포스의 노동은 형벌이었다. 진보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이 이보다 덜 비참한 것은 아니다. 운명과 함께 놀기. 도박사들은 놀기 위해 내기를 건다.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 최고의 낚시꾼이다. 놀이의 핵심은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목적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간주되는 시대에 놀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현대인이 보기에 호모 루덴스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놀이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우리는 대신 무의미한 노동의 삶에 스스로를 바쳤다. 시시포스처럼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노동을 좀 더 놀이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그 자아는 사물의 표면만 건드릴 뿐이다. 주위에서 생겨나는 신기술들은 인간의 목적에 복무하는 발명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술도 우리도 목적 없는 게임판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다. 기술은 누구의 의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노동할 게 아니라 기술과 함께 놀 수는 없을까? 되돌아가기. 삶에서 의미를 찾는 행위는 살아가는데 유용한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영적인 삶은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의미에서 노연하는 삶이니 말이다. 플라톤은 삶의 목적이 관상이라고 생각했다. 행동은 관상을 가능하게 하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관상은 인간이 이데아와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여러 신비주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세상이 우리의 인식의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치는 그림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에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관상을 통해 가장 고결한 가치, 선의 이데아와 통합을 이루려 했다. 플라톤에게 그리고 플라톤의 뒤를 이은 기독교도들에게 실제와 선은 동일했다. 하지만 사실 선은 세계의 진실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과 욕망이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낸 무언가다. 가치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욕구가 추상적인 모습을 취한 것일 뿐이다. 조지 산타야나가 설명했듯이 가치 그 자체에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동물은 내면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존재와 후생이 어떤 환경에서는 촉진되고 어떤 환경에서는 방해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약간의 경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나 사회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소크라테스적 가치 기준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사회는 이러한 가치들을 자신이 가진 지성의 정도에 비례해서 풀어낼 것이고 생명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지켜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서 나온 지엽적인 가치들을 역설하거나 그 가치들이 특별히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영원히 우주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누가 생각한단 말인가? 신비주의자들은 시간을 초월한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 단식과 정신수련과 기도를 통해 감각의 세계를 닫아버린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찾아내기는 하지만 실상 이것은 자신의 걱정을 내면의 스크린에 투사한 그림자 놀이에 불과하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신비주의자들은 추억과 후회의 개인적인 시간에 단단히 묶여 있다. 신비주의자들이 가진 불멸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에는 그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신념으로 표현된다. 무한한 진보, 무한한 지루함. 인류의 완성보다 더 지루한 것이 있을까? 진보라는 개념은 불멸에 대한 열망이 테크노 미래주의의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신비주의자들이 오래도록 바래온 영원성도 건전하고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동물들은 죽음 없는 삶을 열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죽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도 반쯤은 시간을 초월해 산다. 인간은 그 끝나지 않는 순간에 들어갈 수 없다. 더 이상 불멸을 원하지 않게 될 때 시간의 부담으로부터 유예될 수는 있다. 낙원의 섬에서 영원한 삶을 주겠다는 칼립소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처럼 말이다. 관상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듯이 애써서 추구하는 평온함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열망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 돌아간다. 관상의 진정한 대상은 도덕적 희망이나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이다. 그저 바라보기. 동물들은 삶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모순적이게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삶의 목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냥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과학 대 휴머니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인간이라는 종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우리는 돌고래나 고릴라가 그들 운명의 주인이 될 시대를 운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인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윈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우리 삶을 조금만 관찰해 보아도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도 요즘은 공통된 경험 같은 것으로는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과학이 가지고 있으니 다윈의 말을 빌어보자면 생물종은 서로서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과 무작위로 상호작용하는 유전자 조합에 불과하다. 생물종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생물종은 실존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류의 진보를 운운할 때마다 이 사실은 잊혀진다. 이 신념은 현실을 벗어난 관념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기독교적 희망의 변종은 아닌지 의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다윈의 발견이 도교, 신도, 힌두교 아니면 무랄론의 문화권에서 나왔더라면 서로 엮여 있는 여러 신화들의 한 가닥을 더한 정도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신앙은 인간종을 다른 동물종과 동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윈의 발견은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놓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바람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다윈의 발견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도 사이에 충돌을 가져왔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자신의 운명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휴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다. 휴머니즘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자. 진보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발달하는 과학 지식이 주는 새로운 힘을 사용해서 동물은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지만 근거는 미약하다. 인간의 지식도 그에 기반한 인간의 힘도 커지게 하겠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즉 고도로 창의력이 있는 종이면서 또한 가장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부류의 종으로서 말이다. 다윈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휴머니스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휴머니스트들은 우리가 지식을 활용해 환경을 통제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융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그들은 기독교의 가장 미심쩍은 약속 중 하나를 되살려낸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약속 말이다.
진보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세속 버전일 뿐이다. 다윈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에는 진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다. 휴머니스트적인 희망의 토대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다윈의 가르침은 혼란에 빠졌고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다고 보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오류는 타격을 극복하고 다시 멀쩡히 살아남게 되었다. 의식적인 진화라는 신기로. 인간이란 가장 우발적인 존재다. 되는 대로 이리저리 진화한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유전공학에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들 한다. 인류가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다. E.O. 윌슨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하다. 이제 유전자상의 진화가 인류의 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 이는 생명체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자기의지적 진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은 인류가 이제껏 직면해왔던 어떤 도전보다도 어려운 지적, 윤리적 선택의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인류는 인간 종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쥔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인류는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 종의 생물학적 구조나 지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감정과 창조적 동력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위 글을 쓴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다윈주의자다. 인간 종은 다른 동물 종을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믿는 생물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윌슨을 비판해왔다. 이 싸움에서는 분명 윌슨이 진리의 편에 있었다. 하지만 위의 단락에서 그가 제시한 인류의 의식적인 진화라는 전망은 신기루다. 인류가 인간 종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말이 되려면 의식이라든가 목적이라는 개념을 종에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윈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종이란 이리저리 부유하는 유전자의 흐름이 만든 경향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개념은 다윈이 발견한 진실에서 인류는 예외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0년 안에 인간 본성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해봄직하다. 그러나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인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대 기업, 조직범죄, 정부의 비밀스런 기관들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음침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결과로 무계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인간 종이 스스로를 재설계하게 된다면 이는 인간 종이 신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 종의 운명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류의 운명이 또 한 차례 반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왜 인류는 테크놀로지를 결코 통제할 수 없는가?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충하는 욕구와 환상에 따라 움직이고 의지와 판단의 허약함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세상에는 거의 200개의 주권 국가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허약한 민주주의와 허약한 독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상태고 많은 국가들이 부패로 골마 있거나 범죄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다. 거의 전 세계가 망가져가거나 망가진 국가 상태에 놓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은 이들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과거의 적이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 행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인류가 테크놀로지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주권 국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 있다.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돈이나 공장, 장비 등의 자원이 없어도 된다. 새로운 대량 살상 테크놀로지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은 거의 공짜다. 이런 지식들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일을 막기란 불가능하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빌 조이는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 등 21세기의 테크놀로지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고와 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사실은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도 이러한 사고와 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시설이나 희귀한 원자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지식만 있으면 그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자기 복제력에 의해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폭된 지식 기반의 대량 살상이라는 가능성까지 갖게 된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각국 정부들이 한몫했다. 신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시장에 양도함으로써 정부는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 근본적으로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지식 확산의 결과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농작물, 동물, 인간 유전자의 조작이 금지된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만 유전공학을 쓰겠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유전공학이 전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의 손에 생물학 무기가 넘어가는 일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금세기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인류에게 부여한 위력이 인류 자신을 공격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리라는 점이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정상적인 인간보다 감정이 무디거나 아예 감정이 없는 군인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 유전자 조작이 고질적인 질병을 없애는 데 쓰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대량 학살에 기여하는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도 크다. 신기술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 그런 것이다. 학살은 기독교만큼이나 오래된 만행이지만 철도, 통신, 독가스 등이 없었다면 홀로코스트도 없었을 것이다. 독재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현대적인 교통, 통신 수단이 없었다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 그런 수용소를 짓고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 최악의 범죄들은 현대 기술 덕분에 생길 수 있었다. 인류가 테크놀로지를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애당초 테크놀로지는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그냥 이 세상에 떨어진 일종의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불이건, 바퀴건, 자동차건, 라디오건, 텔레비전이건, 인터넷이건 어떤 기술이 일단 인간 생활에 들어오면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모한다. 자동차는 더 쉽게 이동하기 위해 발명됐을 테지만 곧 금지된 욕망의 구현체가 되었다. 이반 디 일리치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약 12,000km를 가기 위해 1,600시간을 쓴다. 1시간에 약 8km 꼴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속도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약간 빠른 수준이다. 오늘날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교통수단으로서 차를 이용하는 것인가? 개인의 자유, 성적 해방, 아니면 갑작스런 죽음이 가져다줄 궁극적인 해방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의 표현으로서 차를 이용하는 것인가? 흔히들 도덕적 진보가 과학 지식의 발전과 보조를 맞춰나가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도덕적이라면 테크놀로지를 바람직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오류는 우리의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이다. 한 가지 면에서 맞는 말이다. 기술 진보는 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는데 그건 바로
인간 본성의 취약함이라는 문제다. 불행히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인간 종 중심주의를 치유하는 과학. 과학의 실질적 쓰임새는 인간 종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다. 과학은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 하지만 사실 과학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불편한 견해 또한 품고 있다. 에르빈 슈레딩거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같은 물리학자들이 보여주는 세계는 질서정연한 우주가 아니다. 세계는 인간이 기껏해야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는 반혼돈 상태다. 과학은 세계에서 질서를 발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최신 물리학은 사물과 세계가 본질적으로 인과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몸소 겪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마저도 실상은 착각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일상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늘 경험한다. 하지만 줄리안 바부어가 지적했듯이 과학 연구에 따르면 시간은 만물의 질서와 체계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고전 논리학대로라면 동일한 사건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은 일어난다. 또 자연세계는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견해지만 관찰자에 의해 세계가 바뀌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다.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해 왔다. 그리고 역시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를 드러내왔다. 과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면에서 인류가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다는 속임수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실 과학의 최고 가치는 인류가 자신에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인식하는 세계는 가공의 환상임을 드러내주는 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를 위한 파스칼. 인간은 환상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날 진보에 대한 비이성적인 믿음은 허무주의의 유일한 해독제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미래가 과거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기의 파스칼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독실한 17세기 대사상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냈지만 그런 이유들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려면 이성을 마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파스칼은 믿음이란 이성이 아니라 습관의 힘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정신을 가진 존재지만 또 그만큼이나 자동 기계이기도 하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르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미사도 보고 해야 회의와 의심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과학의 권위를 따라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주는 테크놀로지라는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파스칼이 기도와 분향과 성수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있다. 신실한 과학자들과 지능형 기계들의 기꺼이 둘러싸인다면 우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류에 대한 신념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인간주의 대 자연주의. 분자생물학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자크 모노는 생명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연역해낼 수 없는 요행의 결과지만 일단 생명이 생겨나면 무작위적 변형들의 자연선택 과정에 따라 진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 종의 발생도 우주의 복권에 운 좋게 당첨됐다는 점에서 다른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다. 모노가 지적했듯이 서구의 자유주의 사회는
아직도 유대 기독교와 과학적 진보주의, 그리고 인간의 자연권과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에 대한 믿음이 뒤섞인 잡동사니를 도덕적 기반으로 제시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모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오류를 멀리하고 자신의 존재가 우연적 작용의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수천 년 지속된 꿈에서 깨어 자신의 완전한 고독과 근본적인 고립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집시처럼 낯선 세계의 끝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음악에 귀를 닫고 나의 희망과 고통과 죄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세계의 끝자락에 말이다.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에서는 모노가 옳다. 하지만 모노 자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노는 근대적 세계관을 합당하게 비판했지만 그의 철학 역시 똑같은 잡동사니의 또 다른 버전이다. 모노에게 인류는 유일하게 특권을 가진 종이다. 인류만이 자신의 존재가 우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류만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모노도 인류가 자신이 낯선 세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인류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상의 왕국이냐 지하의 어둠이냐, 인류는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미래의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인류와도 다르다. 다윈의 이론을 거부하는 기독교도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인류가 무의미하게 여겨질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윈주의는 인류를 원래의 토대로 되돌려 놓는 데 사용되어 왔으니 말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랬듯이 모노도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철학을 혼합했다. 하나는 인간주의고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다. 다윈의 이론은 우리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이며 우리의 운명이나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의 운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자연주의의 진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날의 다윈주의는 우리가 동물적 본성을 뛰어넘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휴머니즘적 믿음을 지탱하는 주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없이 절묘한 아이러니다. 지푸라기 개. 휴머니즘은 기독교 신화의 부패한 조각들에서 나온 세속 종교다. 이와 반대로 지구가 유기체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자기조절적 시스템이라고 보는 가이아 가설은 가장 철저한 과학적 자연주의를 드러낸다. 러브록은 검정과 흰색 데이지만이 존재하는 지구를 상정한 데이지 세계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모델에서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시스템이 된다. 흰 데이지는 태양의 열을 반사해 지표를 식히고 검은 데이지는 열을 흡수해 지표를 덮인다. 태양이 계속 열을 내뿜더라도 데이지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를 적절한 정도로 식힌다. 이 자기조절적인 생물권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계적이고 확률적인 작용뿐이다. 이 작용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조엘 드 로스네는 이렇게 설명했다. 시뮬레이션은 낮은 온도에서 시작한다. 열을 잘 흡수하는 검정 데이지들이 살아남고 번성해서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된다. 그 결과 토양 기온이 상승하고 생명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검정 데이지들이 빠른 속도로 번식해서 너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면 기온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고 검정 데이지들이 대량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흰 데이지들은 열을 반사하고 지구를 다시 식히면서 적응하고 성장해 점점 넓은 영역에 퍼진다. 기온은 점점 떨어진다. 그러다가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흰 데이지들이 죽고 검정 데이지들이 번성한다. 몇 번의 주기가 지나고 나면 검정 데이지와 흰 데이지가 모자이크처럼 공존하기 시작하고 지구에서 함께 진화해 나간다. 개별 데이지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두 데이지 종은 지속적으로 덮이고 식히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두 종 모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지구의 기온은 그 최적 균형의 주위에서 변동한다. 누가 그 기온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데도 데이지들의 행위와 공동 진화 과정의 결과로 최적의 기온이 생겨나는 것이다. 데이지 세계는 우연과 필연에서 생겨난다. 데이지 세계 모델이 보여주듯이 가이아 가설은 엄격하게 과학적이다. 그런데도 과학지상주의자들은 데이지 가설에 적대적이다. 가이아 가설과 현재 정통으로 여겨지는 과학과의 충돌은 과학적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신화들의 충동이다. 한쪽은 기독교가 만든 신화, 다른 쪽은 훨씬 더 오래된 신념이 만든 신화다. 가이아 가설은 인간과 자연세계를 다시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는 인류의 원시 종교인 무랄론과 상통한다. 유일신교에서는 신이 인간 삶의 의미를 보장하는 궁극 원천인 반면 가이아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이 곰팡이균의 삶보다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러브록은 지인이자 소설가인 윌리엄 골딩의 제안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 이름을 본떠 자기 이론을 가이아 이론이라 칭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가이아 개념은 도교 경전인 도덕경에 더 잘 드러나 있다. 고대 중국은 지푸라기로 개를 만들어 종교 의식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다. 지푸라기 개는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는 최고의 숭배 대상이지만 의식이 끝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짓밟히고 팽개쳐진다. 천지는 어질지 않으며 만물을 추구, 즉 지푸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긴다. 인간이 지구의 균형을 흔들어댄다면 짓밟히고 팽개쳐질 것이다. 가이아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이 비과학적이라서 거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이아 이론은 인간은 지푸라기 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